늦게 오셨어요.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았지? 힘들었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먹거리 연구소 TV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나 카페로 지금 가정먹거리 연구소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가정주부였던 제가 가정먹거리 연구소로 브랜딩을 했으며 제가 1인 기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난임으로 습관성 유산으로 맘과 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해서 2009년도에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2년 정도는 이제 신혼을 즐기고자 남편과 놀고 먹고 술도 좀 많이 마셨고 주말마다 놀러 다니고 그렇게 다른 부부들처럼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즐기고, 이제 2009년도에 이제 2년 정도 놀았으니 이제 아이를 가져보자. 그래서 남편과 열심히 아이 만들기를 했지요. 그래서 근데 임신을 아이를 계획하면 당연히 그냥 아이가 임신이 되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저절로 저한테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처음 임신도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가져서 2009년도 말 정도에 갖게 됐죠. 가을 정도에 갖게 돼서 이제 아이를 이제 뱃속에서 잘 키웠죠. 여느 산모와 똑같이 태교도 하고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보려고 하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한 14주, 16주 정도 됐을 때 정기 검사를 하러 가잖아요. 아이가 잘 크고 있나. 그래서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진찰을 해주시는데 잠깐만요. 다시 보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지 했더니 아이가 뱃속에서 심정지가 되었던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병원에 오기 직전에 시간도 많이 남고 산모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즐겁게 식사도 했거든요. 남편이랑 밥도 먹고 막 재밌게 해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왜? 왜? 무슨 이유? 나는 그런 증상을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 태아가 사산됐다는 그런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너무너무 집에 오는 그 택시 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막 울기도 울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래서 그때가 저의 첫 번째 유산이 됐었어요. 그때 14주, 16주 정도에 갔는데 태아의 크기는 12주,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태아가 사산돼서 내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파 수술을 해야 됐었죠. 보통 주스가 작으면 이제 긁어내고 이제 수술도 하고 하듯이 아이를 빼야만 했어요. 그러니까는 첫 유산이 좀 힘들었었던 경험이었죠.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궁문을 열어서 유도를 해서 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유도제를 자궁문이 열리는 유도제를 주사를 맞고 기다리고 있고 배앓이를 막 배가 아파서 막 궁굴러 다니면서 혼자서 그러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어떤 이유지? 하지만 아니야, 다음번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에 또 6개월 있다가 또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그때도 한 8주에 또 계류유산, 또 6개월 있다 임신했는데 또 8주에 계류유산. 이게 반복이 되니까 괜찮아, 이번엔 괜찮을 거야 했던 게 벌써 4, 5번의 유산으로 이루어지면서 괜찮다는 말이 싫어졌어요. 괜찮지 않았거든요. 난 괜찮아. 주위에서도 괜찮아 했고 나도 괜찮아. 아픈 아이가 오려고 그랬나 봐. 내 아이가 아니었나 봐.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그때는 몰랐지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습관성 유산 병원을 찾게 돼요.
선생님은 이제 진료를 해서 만나는데 선생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마음고생 많으셨죠?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았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열의 아홉은 진료를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서 자기한테 맞는 병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전 병원은 어땠냐면은 내가 유산이 자꾸 되니까 우선 엄마가 노산이고 그때가 내가 노산이었나? 그때가 35 정도였거든요. 35이었는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보통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생리를 하고 월경을 하고 나서 재임신을 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유산하자마자 몸은 상관없이 빨리 임신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생리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피를 갈아주듯이 자궁을 이렇게 리셋?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처방을 해주셔서 계속 이제 배가 아파서 계속 이제 그게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잘 안 됐었거든요. 습관성 유산병원 여기 갔을 때는 아빠의 씨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밭이 중요하다고, 자궁의 상태가 중요해서 자궁을 건강하게, 밭이 중요해야지 씨가 잘 자라기 때문에 자궁을 건강하게 한번 해보고 자궁 상태를 한번 보자고, 그러고서 제 염색체와 면역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검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비도 좀 비쌌어요. 그때 당시에 60, 70, 저 혼자 검사, 그 남자만 한 3, 40 들었는데 저희 남편은 검사를 하지 않았어요. 검사하지 않고 저만 검사했는데, 저는 이제 둘 다 검사, 습관성 유산이나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둘 다 검사를 권해드려요. 아이를 만드는 건 혼자만의 일은 아니고, 누구의 잘잘못이나 누구의 그것을 따지자고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가, 믿음이 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검사를 받음으로써. 저는 그거라고 믿어요. 근데 저는 그때 계속 유산이 잦으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았었어요. 남편한테 강하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질 못했고, 그냥 남편한테조차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나만 검사하면 되겠지, 내가 문제겠지, 나 검사하고 올게, 나 이 정도의 검사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한테 안 좋은 그런 게 한 3가지 분리소견, 저한테 임신했을 때 분리소견이 한 3가지 정도 나왔어요. 3가지 분리소견은 항인질성 항체가 사가 나서 저산소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잘 되지 않아서 아이가 항상 이렇게 주스보다 작고 크지를 못했고, 제가 태아 살해세포가 17이었어요. 그래서 12부터가 이제 치료가 필요한데, 백혈구인데 이제 높으면 정상세포로 죽여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이를 죽이는 그런 세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한 가지는 S단백질이 혈전 예방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54%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혈액을 막고 있어서 산소 공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3가지 이렇게 분리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면역 글로불린이나 헤파린 주사 같은 처방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검사를 하지만 또 검사하고 나팔관 검사도 해요. 근데 나팔관 검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산이 잦아서 이제 긁어내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유착이, 자궁의 절반가량이 유착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만 했어요. 이제 긁어내고, 이 긁어내서 거기 안에 이제 풍선을 집어넣어서 유착이 되지 않게 이제 매끈하게 만드는 거죠. 아기가 착상이 됐을 때 딱 이제 영양 공급돼 있을 때 착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유착, 저기도 유착인데 하면은 여기에 착상이 되면은 아이는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허공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착상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팔관 조영술이죠. 나팔관 조영술을 받고 나서 2달이나 3달 안에 임신을 해야만 했어요. 아니면 다시 재유착이 되기 때문에 또 재수술이나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이제 시험관은 가진 않았어요. 임신은 잘 됐었거든요. 난포 키우는 약이나 난포 키우는 주사 그런 걸 정도 맞아서
그냥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빠르게 임신을 유도해야 됐기 때문에 날짜를 맞춰서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 2달 만에 임신이 됐어요. 임신을 하자마자 이제 처방이 들어간 거죠. 임신 전에는 병원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임신 전에는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 산모가 될 분의 난임이신 분의 진단을 해주고 그래서 임신이 됐을 때 이제 치료약이 들어가는 거지 임신 전에는 저한테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임신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헤파린 주사, 혈액 응고 방지제는 헤파린 주사를 이제 매일같이 밤마다 주사를 제가 자가로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죠. 배꼽 주위가.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맞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역 글로불린 주사라고 면역 억제제를 맞았어요. 저는 한 3-4병 정도 맞았는데 많이 맞으시는 분은 한 10병 정도 해갖고 한 3주나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꽂고서 닌 거에다가 꽂아서 맞고 오는 거예요. 주사를. 그래서 비용도 좀 비싼 편이에요. 3병의 기억은 안 나는데 좀 많이 비쌌어요. 그래서 우리 딸 낳는데 시험관만 안 했는데도 돈 1,0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행인 거는 이렇게 약을 써서 출산을 했어요. 여기 습관성 병원에서는 제가 갔던 병원에서는 출산은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러니까 막달을 남겨놓고 이제 주사를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크질 않는 거예요. 주사로 키웠던 거죠. 살음소 공급을, 영양 공급을 이제 해주시는 제가 면역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냥 그걸로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줬던 거죠. 그래서 막달이 커야 되는데 막달이 애들이 막 훅 크잖아요. 1kg, 2kg 하나도 안 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애가 또 심정지나 막 그럴까봐 36주 조금 넘었을 때 선생님 안 되겠어요. 수술 빼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 2.23 작게는 태어났지만 특별히 어떻게 아픈 데는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키웠습니다. 이제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환경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없던 공기청정기가 생기고 또 없던 연수기를 드리고 그런 것처럼 저희 집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가 쓴 이유식을 할 때는 스테인레스로 바꿔주고 그러면서 아이의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모가 많이 신경을 쓰고 알아보고 심지어 물티슈도 최고급으로 쓰고 기저귀도 어떤 게 좋은지 침 흘리지 않는지 아이한테 좋은 걸 쓰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한테는 남들이 다 하는 산후우울증이라는 거는 없었어요. 산후우울증은 자기가 나는 괜찮아, 나는 우울증을 안 걸릴 거야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의 생각,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오는 게 산후우울증인데 저는 산후우울증을 이길 만큼 너무 행복했어요. 내 아이가 내 옆에서 누워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 우리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어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기쁨이었고 가장 위안이었고 그 꼬물꼬물한 아이가 심장이 뛰고 있다는 자체가 나한테 너무 행복이었고 내가 그렇게 꿈꾸던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산후우울증이라는 게 없었죠. 또 하나는 남편이 많이 도와줬고요. 산후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거는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심각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은 산후우울증이 극도로 가서 아이를 앞에 내놓는다는 산모들도 있었고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할 정도로 되는 게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와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합쳐지는 건데 저는 잠 못 자고 그런 것도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나한테는 힘든 일이 없었어요. 잠을 못 자는 거, 아이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여자가 아닌 몸이 되어서 이렇게 우울하다는 거, 아무것도 저는 제 아이만 있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도 이길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 저의 관심사는 아이한테 꽂히게 됐어요. 원래 제가 집착이나 그런 게 좀 심하거든요. 그전에 남편한테 집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이한테 집착하듯이 오로지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다.